지금도 변하지 않는 잣대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비판하면은 그건 옳은 겁니다. 네. 그 두 개의 개혁 조치로 인해 가지고 엔지니어들 완전히 다 마음 돌아서 버렸고 두고두고 KBS에 악영향을 끼치는. 여러분은 지금 현재 KBS 방송 노조가 왜 저렇게 됐는지 원인을 제공하신 분의 증언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요. 야, 이 방송 듣고 KBS 사람들 좋아하겠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 민주당 TV 주진우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정윤조 선생님을 모시고 10월 24일 1974년 자유언론 수호 실천 선언을 했던 날을 기념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동아일보 사태 또는 그 이후에 한겨레 창간 뭐 이런 얘기들을 갖고 일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선생님께서 2003년에 한겨레를 그만두시고 당시에 KBS 사장으로 지명이 되신 서동만 씨라는 분이 서동구 씨인가요? 네. 네. 그분이 낙하산이다 뭐 이런 걸로 논란이 되면서 물러나시면서 갑작스럽게 시민단체 대표 뭐 이렇게 시민사회단체에서 네. 그렇게 해서 서울 KBS로 가시게 되셨죠. 예,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한겨레 신문을 관둔 것이 2003년 3월 22일입니다. 그날이 이제 그날부로 사실은 한겨레 신문의 동아투위 식구들이 다 떠납니다. 그때 이제 사장 최양래 사장 논술 주관했던 저, 그다음에 당시 전무했던 조영호 전무, 저하고 동아일보 입사 동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겨레 신문을 떠나면서 그때 그렇게 후배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동아투위가 한겨레에서 떠날 때가 됐고 이제는 후배들이 당신들이 맡아서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15년 예. 2003년 3월에 그만뒀고, 그만두기 전에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가 아주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일주일에 한 번씩 칼럼을 써주면은 한겨레에서 받는 그만큼의 보상,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고. 그 이상 저는 사실 바랄 게 없었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한 2달은 내가 좀 쉬고 싶다. 네. 너무 제대로 쉬지도 못했으니까. 그 쉬는 와중에 전임 박건상 사장이 그만두고 서동구 사장이 부임을 하셨어요. 경향신문 기자 출신인데 아주 젠틀맨이시고 언론계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선배였죠. 서동구 사장이. 그런데 이제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것도 캠페인 선거 캠프에 계셨었군요. 끝부분에 네. 언론 특보로 이제 캠프에 있다 그래가지고 당시 KBS 노조에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죠. 낙하산 사장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명박 캠프 특보인 사람이 올 때는 아무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그때는 또 열심히 또 했군요. 노동조합이 좀 달랐습니다. 네. 어쨌거나 서동구 사장이 한 달 만에 관두시게 됐어요. 그렇죠. 갑자기 사표를 내버리셔가지고 공백이 돼가지고 KBS 사장 선임 절차가 응모를 하면은 그 풀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거쳐서 네. 대통령한테 제청을 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임명을 하거나 뭐 노를 하거나 네. 하는데 지금까지 노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 절차를 거치는데 공모하는 과정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서동구 사장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 당시 시민사회단체, 언론노조, 언론학자 이렇게 무슨 코미티가 구성이 돼가지고 네. 개혁적 KBS 사장 선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회 멤버가 한 10몇 명이 됐는데 그분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3명을 후보로 뽑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3명 후보군을 비롯해서 차천으로 응모한 사람이 또 한 20몇 명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한 30여 명의 네. 후보군을 가지고 KBS 이사들이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KBS 이사가 11명인데 한 분은 본인이 직접 출마를 해서 채척 사유가 네, 발생을 네. 했고 또 한 분은 남편이 출마를 해가지고 채척 사유가 네, 발생. 네. 9명이 투표를 했어요. 1차 투표를 했는데 그 3사람이 다 1차 투표에 다 들어갔어요. 네. 성유보 선배 그 3명 네. 중에 한 명이었고 그렇습니까? 네. 저도 3명 중에 한 명이었고 3사람이 남았는데 3사람 중에 과반수가 안 나온 거예요. 네. 5표가 나와야
사장에 당선이 예, 되는데 9명 중에서 9명 중에서 4표를 받은 사람이 KBS 당시 임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박근성 사장 시절에 임원이었어요. 예. 이분이 4표를 얻었고 그 다음에 제가 3표를 얻었고 성유보 선배가 2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는 절대 다수 5표가 안 나온 거죠. 그런데 2차 투표를 했는데 성유보 선배 2표가 저한테로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5표 KBS 임원을 했던 그분이 유아묵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4표. 그래서 제가 5대4 가까스로 한 표 차이로 겨우 그것도 재척 사유가 발생한 2분을 네, 제외하고 아 역사가 이렇게 한 표 차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낙하산 이야기하면 좀 억울하지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선생님께서 왜 이 얘기를 저렇게 자세하게 하시나 그랬더니 낙하산이라는 세간의 그 인식이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해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사실 성유보 선배한테 투표를 했다가 저한테 투표를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라는 걸 알고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네. 저는 그분을 만난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뭐 한결에 논술 주관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개혁적이지 않겠는가. 두 번째, 내부 사람보다는 밖에 사람이 와가지고 한번 칼질을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딱 2가지 이유 때문에 저한테 표를 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좀 솔직히 저 약간 겁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언론이다 하더라도 예. 방송이라는 것은 뉴스보다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의 비중이 훨씬 더 큰 조직이고 또 신문과 방송은 전혀 다른 동물이고 게다가 엄청나게 큰 조직이고 공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동안의 선생님의 그 인생 커리어 역정과를 보면 그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겁이 날만도 한 자리인데. 아니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셔서 이제 네. 그런 이야기들을 네. 흔히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미국에서 18년을 살았잖아요. 네. 정말 18년 동안 영화, 텔레비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텔레비전 웬만한 프로그램 빠지지 않고 다 봤거든요. 케이블까지도. 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실제로 내가 참 많이 안다라는 자신이 있었고 네. 첫째. 그건 뭐 조금 좀 근거 없는 아니 자신감으로 근데 들립니다. 아니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2개입니다. 네. 첫째는 KBS 같은 경우에 핵심 중에 하나가 저널리즘 기둥 세우는 겁니다. 네.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프로그램 잘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미국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네, 제 나름대로의 네, 네, 아이디어가 예, 있었고 예, 예. 그 다음에 KBS에 대해서는 제가 동아일보 시절에 KBS 기자들을 겪어봤고 또 한겨레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KBS 특파원들을 겪어봐서 네, 네, 네. 이 친구들의 문제가 뭔지 그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아요. 네, 겪어봐서. 네, 네. 그래서 KBS라는 조직은 제가 가기 전에 가졌던 생각은 뭐였냐면은 야, 이 조직은 정말 관료적인 조직이다. 네. 가장 창의력이 필요로 하는 방송사이면서 구조 자체는 가장 방송 그런 창의력을 억누르는 억압체제다. 그거 생각을 진즉에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조직 가서 저널리즘은 내가 평생 거기 있었으니까 저널리즘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원칙에 내가 써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거는 이거는 창의력을 이렇게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만 잘 닦아주면은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두려움 없었어요. 그래서. KBS 사장을 제 의지가 아니라 이렇게 위원회에서 후보로 이렇게 근데요. 예. 방송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반발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 사장도 박건상 씨가 있고 사실 뭐 그 전에도 계속해서 신문사에서 많이 갔어요. 네, 많이 갔기 때문에 방송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우리 사람이 안 되고 또는 적어도 방송계 선배가 안 하고 저렇게 네. 다른 데서 오냐라는 것에 저를 사장으로 끊임없이- 다시 굉장히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를 끊임없이 비판했던 회사 안팎의 그 사람들이, 네. 조직들이, 언론들이, 특히 조중동이 제일 많이 비판했던 대목이 그거예요. 저거 방송의 비업자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KBS와 같은 저런 거대한 근데 조직을 방송의 비읍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전에도 계속해서 사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별 얘기가 없더니 왜 굳이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제가 많이 미웠죠. 트집 잡는 거죠. 근데 사실은 미워할 법 저는 했어요. 그렇죠. 제가 한겨레 신문에 있으면서 정말 조중동을 얼마나 이 네, 비판을 그렇죠. 많이 네, 했습니까? 그리고
세무조사해야 된다라고 몇 번을 사설을 그렇죠. 쓰고 네. 칼럼을 쓰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그래서 신문시장 옛날에 그 당시 뭐 조폭 언론이라는 그 표현도 예, 예. 먼저 쓰시고 2번인가 칼럼 쓰시고 막 그랬잖아요. 조폭 언론 뭐 그다음에 조중동이라는 뭐 네이밍 세습 같은- 언론 얘기하고.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특히 그 사주들이 구속될 때 음. 혹은 사주들이 나중에 풀려났을 때도 아주 제가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는 칼럼을 여러 번 썼거든요. 기사도 사설도 네, 쓰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미움받아 마땅하다고 본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저는 이건 정말 진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히 이 최근 한 20년 동안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 실제로 목격한 조선일보의 보도와 사설과 칼럼을 보면서 지금도 변하지 않는 신념이 하나 있어요. 잣대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비판하면은 그건 옳은 겁니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아니 네. 저는 저 경우에도 그랬고 네, 많은 경우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비판하면은 저 사람들이 비판하면 그건 잘한 거고 네. 저 사람들이 잘했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방향으로 네. 가고 있는 저는 경험칙이에요 이게. KBS 재임 시절에는 정말 조중동이 저를 심하게 비판을 많이 했지만은 전혀 그거는 저한테 영향도 주지 못했고 그러셨겠죠. 네. 개의치도 않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청자분들의 이제 연세들이 어떨지를 제가 모르니까.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정현조 선생님이 사장을 하시던 시절에 KBS가 제가 기억하는 KBS에서는 가장 훌륭했었어요. 당시 이제 뭐 연속극 이런 거는 별로 뭐 기억이 안 나지만 당시 했던 각종 시사 프로그램 또는 다큐들이 그전에는 생각도 못한 스케일과 깊이와 그 넓이를 가진 그런 다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KBS가 저런 것도 할 줄 알아? 막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가셔가지고 주로 어떤 개혁을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KBS 사장한테 진짜 권한이 많습니다. 그 예산이 한 1조 4천억 대거든요. 네. 물론 사람서는 굉장한 규모지요. 네. 그리고 인사권제가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의 내부에서도 그렇게 부릅디다. KBS 사장은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래서 가서 제가 사원들한테 여러 차례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 조회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강조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떠날 때는 가장 힘없는 사장이 돼서 떠나겠다. 나 이 제왕적 권력이란 거 다 놓고 간다. 네. 그래서 가서 맨 먼저 한 것이 권위 없앤 거였어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제가 5년 4개월 재임을 했는데 5년 4개월 동안 제가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부사장 선임, 그 다음에 임원들 중에 제작 관련 임원, 그러니까 보도본부장, 제작본부장, 편성본부장. 제작 관련되는 본부장하고 부사장만 내가 임명을 했고 네. 나머지는 제가 인사권 행사 안 했습니다. 네. 다 내려줬습니다. 네. 보도본부 인사, 보도본부장 책임하에 다 하게 했고 5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본부장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사장 눈치 안 봐도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KBS 가기 전부터도 느꼈고 가서도 느낀 것이 굉장히 억압체제,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이게 억압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프로그램 만드는 데 필요한 창의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놔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율성을 확대해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자율성을 확대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가. 개혁 추진단이라는 거를 구성을 해가지고 정말 KBS 직원 여러 분야에서 거의 베스트들을 뽑아가지고 개혁 추진단을 구성을 했어요. 1년 동안 같이 의논하고 1년 동안 고민하면서 중간중간 제도를 시행을 하고 그랬는데 같이 고민을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했으니까 회의를 하면서 얻어낸 결론 중에 하나가 그런 그 자율성을 주고 토론의 문화를 확대하고 네. 수직적인 문화를 수평적인 문화로 가기 위해서 대팀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 대팀제라는 거는 흔히 팀제라 그러면 소팀제입니다. 저 차장급 그렇죠. 밑에 네, 네. 소팀제인데 저는 아예 한 20명 내지 30명 규모의 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팀에 팀장 하나 두고 나머지는 전부 팀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자리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은
사장 밑에 부사장이 있고 본부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부국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평직원이 있는데 그러면 KBS에 당시에 그 직책 숫자가 전부 합쳐서 1200개였어요.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부제를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그 수평적으로 대팀제를 도입해가지고 KBS 전 조직을 200개 단위의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팀장한테 권한을 엄청 줬죠. 그리고 이 팀장은 그냥 본부장한테 보고만 하면 결정이 되는 그렇게 가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구성원들이 특히 제작 분야에 있는 구성원들이 굉장히 토론이 활발해지고 책임감이 강해져요. 왜냐하면 이제는 잘못하면은 누구를 한테 이 책임을 떠넘길 수가 없어요. 그전 같으면은 뭐 데스크로 차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부국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뭐 본부장이 이렇게 거치면서 책임이 분산을 시킬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정말 책임을 지고 열심히들 토론하고 프로그램 잘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그러면서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팀이 생겨나고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팀에게는 제가 아주 단단히 약속을 했어요. 실패할 자유도 준다. 그리고 시청률 일체 신경 쓰지 마라. 공영방송이 뭐 그런 거 신경 쓰냐. 그래서 이제 시청률에서 해방해야 된다. 실패할 자유도 줄 테니까는 여러 가지 시도를 다 해봐라. 그래가지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니까 특히 대팀제의 효과가 가장 많이 생긴 곳이 PD들 네. 세계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 대팀제를 하면서 PD 쪽은 그 창의력이 폭발을 하면서 엄청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아까 드라마 이야기를 하셨는데 드라마를 사실 우리 주 대표께서 안 보셔서 그런데 그때 전성기였습니다. 네. 올리는 것마다 대박이 터졌어요. 정말 어느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 엄마는 뿔났다 뭐 그다음에 기억 안 뭐 납니다. 김수현 선생이 네, 쓰신 예. 작품들도 많고 뭐 백만송이의 장미 뭐 많습니다. 네, 뭐 그다음에 대하 드라마 중에서 성웅, 이순신, 네, 네. 대조영 김명민 씨 나왔던 이순신. 그 네. 정말 훌륭한 작품들 많이 했죠. 그런데 또 게이트 키핑이 필요한 조합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 경우에는 대팀제가 오히려 또 문제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한편으로 하면서 제작 부서에는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봤고.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자리가 1200개에서 200개로 줄어드니까는 1000개의 직책이 사라지면서 그렇죠. 네. 그 1000개의 직책을 가지고 중간 명함을 새겼던 네, 분들이 그 기회가 날아가고 난 뒤에 그다음 자기한테 그런 기회가 다시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저항이 심했습니다. 1000명의 적을 만드신 거죠. 예, 근데 그 1000명이 사실은 1000명이 아니고 전 직원이었어요. 젊은 경우에는 자기 나이 들었어도 나도 저렇게 나중에 되니까. 그 자리를 가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직위하고 직책을 구분을 해서 직위 명칭을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보통 경우에는 그냥 호봉이 일정에 달하면은 차장 호칭을 쓰고 부장 호칭을 쓰고 과장 호칭을 쓰고 국장 호칭을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쓰게 했어요. 자, 여기서요. 15년이 지난 지금 그거를 하시기를 잘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후회하세요? 후회는 하지 않고 네. 지금 다시 한다면은 더 지혜롭게 했을 것이다. 더 지혜롭게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해버리고 나니까 저항이 너무 심해서 그렇죠. 결국 제 그만두고 난 뒤에 이 대팀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개혁이 지속되지가 못하고 네, 예. 내부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그 내부 반발로 인해서 그 이후에 KBS 조직이 굴러가는데도 굉장한 장애가 돼버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서 만약에 그 골치 아픈 조직 맡아서 하고 싶은 생각이 참 없습니다만은 정말 문제가 많아요. 지금 가서 다시 한다면은 제작 부서에는 그게 필요해요. 네. PD들 부서. 예, 예. 그러나 나머지 게이트 키핑이 필요한 데는 그렇게 층층은 두지 않더라도 조금 네. 그 게이트 키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계단은 몇 개 두고 저희들이 이제 방송의 조직을 잘 몰라서 제작 부서라고 하면 PD들. PD들인 프로그램 만드는. 예, 프로그램. 그러면 나머지는 어딘가요? 이제 기자가 있고 네. 그다음에 경영직군이 보도국.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엔지니어. 네, 네. 그렇게 네. 네 개가 예. 머저리티죠. 좀 더 창의적인 그 창의 부서는 좀 더 그 플랫한 그렇죠. 평평한 조직으로 가고 수평적 조직. 다르지 않은 조직은 뭐 계층을 좀 줄이더라도 예, 계층은 유지를 하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이지가 잘못한 거는
적어도 직 위에 대해 음. 명칭은 허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박탈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한 1, 2년 정도는 명칭 없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생각 자체를 바꿔야 충격을 된다고 주기 위해서. 생각해요. 네. 형식이 내용을 결정하기 네, 때문에 그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팀제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걸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약간 폭력적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20년, 30년을 이 조직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밖에서 날라온 사장이 야 지금부터 그거 없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당신이 뭔데? 당신 지나고 나서도 이게 유지될 거라고 알아내고 당신 지금 사장 됐다고 맘 놓고 지금 폭력을 나한테 휘두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지나놓고 보면은 네. 거의 상당수 직원들이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도 저는 그거는 잘했다고 보는 건데 지역국 7개 없앴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에 KBS에 가보니까요. 지역국이라고 하면은 KBS 본사가 있으면 각 주요 뭐 대구, 부산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총국이 도마다, 있고, 네, 도마다 총국이 있어요. 총국이 있고 총국 총국 밑에 있고, 또 총국 말하자면 밑에 이제 지국이 있고 지국이 네. 그걸 이제 지역국이라고. 지역국. 지역국. 네, 네. 예를 들면은 전주 같으면은 전주 총국이 있고 네. 그 밑에 옛날에 없어지기 전에 군산국이 있고 남원국이 있고 네. 뭐 그런 방식으로 예, 조금 예. 소규모 도시나 읍 단위의 그런 이 지역국이 있었죠. 네. 총국이 9개가 있었고 지역국이 16개가 있었어요. 네. 그 중에 일부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국회의원이 자기 네. 지역구에 하나 KBS 지역국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낸 것도 있고 방송을 이 릴레이하는 네. 전파를 받아서 쏘는 게 아니라 방송을 받아서 릴레이하는 기능에다가 과거에는 KBS 수신료를 우리가 직접 가서 징수했었죠. 징수했을 네. 때는 징수요원. 징수원들도 있어야 네, 되고 예. 징수요원도 있어야 되고 뉴스 기능도 일부 해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령 예를 들면 전주하고 군산, 전주하고 남은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굳이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사장으로 취임을 해보니까 사장실에 당시 맥켄지인가 어디 컨설팅 컨설팅 펌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컨설팅 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역국을 4개를 없애라고 레코멘드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게 기억나요. 박건상 사장 시절에 맥켄지 컨설팅을 받았었죠. 예, 수신료 뭐 그거 네.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한전으로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예, 그다음에 저 전파 송신하는 네. 것도 이미 80몇 프로가 직접 수신을 하지 않고 케이블로 그러니까 안테나를 놓고 하지 않고 케이블이나 혹은 뭐 다른 것을 통해서 위성을 통해서 수신을 할 때가 되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총국 중심 체제로 가야 되겠다 해서 7개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 과정의 저항은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대팀제 도입하고 지역국 7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저항이 너무 심했고 그 2개의 개혁 조치로 인해 가지고 지역국 엔지니어들 완전히 다 마음 돌아서 버렸고 그다음에 대팀제 하면서 내부에 수많은 사람들의 박탈감을 하면서 그다음 노동조합 해가지고 완전히 수구적 그런 노조가 탄생을 해서 길게 봐서는 두고두고 KBS에 악영향을 끼치는 아하. 그 발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지금 되돌아볼 때 여러분은 지금 현재 KBS 방송 노조가 왜 저렇게 됐는지 원인을 제공하신 분의 증언을 듣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전 지금은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난 뒤에 정말 개혁은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 저항까지도 다 예상을 하고. 저도 이제 여러 기업을 다니면서 일을 해봤는데 제가 느끼는 뭐냐면 아무리 합리적이고 전체 조직과 직원들한테 좋은 일이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밥그릇을 뺏으면 왼수가 됩니다. 그 나머지는 안 보여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수구적인 노조가 들어오면서 이 집행부의 생각이 가치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아주 우파 수구적인 사람들하고 가치도 거의 같고 세상 보는 눈도 같고 한 팀이 돼가지고 같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진보 정권의 이념과 가치를 같이 하는 사장이 와서 자기들의 밥그릇을 뺏으니 노조의 지도부를 그 사람한테 이념적으로 맘 놓고 반대할
우파 지도부를 갖다 놔서 그렇습니다. 막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네. 그럼 그렇게 선택하도록 제가 그런 몇 가지 이른바 나는 네.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네. 나는 이건 KBS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뭐랄까 네. 부작용까지를 네. 미처 다 헤아리지를 못한 것이죠. 네, 예. 지금 저렇게 사실은 KBS도 그러고 MBC도 그런데 다 내부가 복잡합니다. 그렇죠. 과거에 저 있을 때도 그렇게까지 격렬하지는 않았는데 뭐 수구가 압도를 해버렸으니까 지금은 그 수구 노조, 우파 노조가 제1노조, 제2노조 이렇게 그다 갈라졌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소위 그 민주노조라고 네, 하는 제1노조가 다수가 됐습니다. 네. 근데 숫자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다수 노조가 되기는 했는데 다수 노조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걸렸죠. 그 수구 우파 노조라고 하는 세력이 열심히 지금 또 요새도 또 열심히 지금 하면서 포스터 붙이고 있죠. KBS 가보면은. 포스터뿐만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온갖 기밀 사항을 네. 이상한 정당과 이상한 저 언론사에 다 갖다가 바치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그 아주 격렬한 네. 상상 이상으로 그 복잡한 양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원인 제공을 사실은 맨 처음에 한 건 접니다. 그런 면이 있겠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책임감도 느끼고 가슴이 아프지요. 자,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연임을 하시고 예. 이따가 방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5년 4개월 계시다가 이제 예, 그만두셨다 그러는데 사실 그때도 제가 보면서 참 의아스러웠던 것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5년 4개월이라는 얘기는 이제 8개월 남겨놨는데 예, 9개월. 네, 9개월. 그거를 못 참아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갖다 이명박 정권이 했을까? 앞에 이유부터 먼저 네. 설명을 예, 드리면은 무리한 걸 동원한 거예요. 네, 사실은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세청 세무조사,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뭐 우리 신태섭 이사 잘라내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은 그 6월부터 아주 본격화가 됩니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 첫 조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KBS가 당시에 탐사보도팀이 네. 누적된 탐사 이 보도 그 능력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첫 조각 때에 장관 후보들을 그 재산 예, 예, 검증을 예, 하고 예. 그 사람들을 검증하는데 탐사보도팀이 혁혁한 공을 네, 세워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후보들이 우리 보도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9시 뉴스, 톱뉴스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매일 밤. 예. 몇 명은 낙마했어요. 네.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가 최시중 네. 씨고 이 양반이 근데 동아일보 선배입니다. 네. 이 양반이 나중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렇죠. 가잖아요. 위원장 취임하자마자 맨 첫 번째 한 일이 자기 대학 다닐 때 친구였던 당시 KBS 김금수 이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제발 정연주 저거 좀 잘라라.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제가 김금수 이사장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정연주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운영을 못하겠다고. 근데 사실 엄격히 말하면 그거는 정 선생님 때문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본 거죠. 네. 그렇게 본 겁니다. 늘 해오던 방식이 정권 바뀌었으면 사장 바뀌고 자기들 캠프 있는 사람 갖다 앉히고 그래서 자기들 입맛대로 굴러가는 국영방송 KBS를 생각한 거죠. 공영방송 KBS가 아니고. 또 거꾸로 생각하면 굳이 저러는 거를 왜 선생님은 참고 있기 있었 끝까지 버텼을까? 그걸 그냥 저 아무러나 뭐 이놈이 하나 저놈이 하나 뭐 그렇게 될 텐데라고 안 하시고 끝까지 또 싸우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사실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게 나는 평생을 살아왔다. 네.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온다. 실제로 저희 그렇죠. 동네 수포까지 다 뒤졌잖아요. 뒤져도 난 정말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이 나 지금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 있고 두 번째는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그럼 당신네들이 쓰는 폭력을 마지막까지 내가 다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는 진짜 그만두면은 금방 다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이 순식간에 다 무너지겠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보기에 따라서는 정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그 유인한 그 트랩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이명박 정권이 들어온 거군요. 예. 그때 안 잊혀지는 게 많아요. 한나라당하고 저 청와대 쪽에서 끊임없이 한 이야기가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당연히 네. 저 정권과 다른 가치를 가진 인물이라면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왜 뻗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 많이 했죠. 근데 소위 저는 말하는 그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엄청 그렇게 썼었죠. 그렇게 쓰고 뭐 온갖 인격적인 이야기 비판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룩한 절차적 민주주의인데
이걸 함부로 망칠 수가 있는가라는. 정현주 사장님을 이명박 정권이 온갖 핑계를 들어가지고 몰아낼 때 한편으로는 야 저렇게까지 뻔뻔스럽게 하나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고 하면은 그거 못지않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였냐면은 KBS 방송 노조가 거기에 유착해서 같이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고 밖에 있었던 저로서는요. 예.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해가 안 갔어요. 예, 충격적이었고. 근데요, 거기서 제가 한 5년 남짓 지나면서 본 건데 당시에 그 노동조합을 했던 그 핵심 세력들은 KBS의 정권이 바뀌면은 크게 한 자리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 네. 특히 이제 이명박 정권 딱 출범하니까 KBS 노조가 성명 내면은 조중동이 대서특필하고 그거 받아서 바로 한나라당 성명선하고 이런 삼각 협조 체제가 정말 무슨 새 쌍둥이처럼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파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고발해서 이제 그때 제가 살던 동네 정말 미안했는데요. 그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아침 새벽 8시 아침 8시부터 우리 아파트 앞에 와가지고 확성기로 빨갱이 정현주 물러나라. 정말 동네 분들한테 미안했습니다. 또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또 와서 촛불 집회도 하고 그랬어요. 정권은 이제 정윤주 사장님을 몰아내는데 성공을 했지만 결국은 뭐 나중에 가서 뭐 재판 좀 하시느라고 좀 수고는 하셨지만 다. 근데요. 네. 딱 기소되고 나니까 집으로 배달돼 온 검찰이 작성한 수사 기록만 6천 쪽이었어요. 그때 이제 민변 변호사님들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은 특히 형사소송은요. 그 재판 과정이 완전히 그럼요. 사법 고문입니다. 당해보니까. 그렇죠. 검찰 권력이 남용되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저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봐서. 그 다음에 또 언론은 그 과정에서 기소되기도 전에 제가 8월 20 며칠 날 기소가 됐는데 2008년. 한 달 전 조선일보 사설은요. 정현주 씨 사장 더 하려고 5,500억 배임했느냐. 그게 사설 제목이면서 내용은 제가 이미 중죄를 저지른 파렴치범으로 확정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검찰 권력이 남용되는 거, 언론 권력이 남용되는 거, 이거는 정말 더 이상 용납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근데 지금 이제 KBS를 좀 보시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못 찾고 여전히 그냥 지질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방송 환경, 아까 이거 달라진 것에 의한 것도 가장 있지만 큰 거는 그겁니다. 그 방송 환경하고 언론 환경이 사실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재임하던 때만 하더라도 그 지상파 독과점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지만 여전히 그 독과점에 그 여유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뭐 쪼들리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뭐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었고 그래서 일정의 여유를 부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실패할 자유도 주고 그다음에 여유롭게 기다려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실험이 가능했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 그 얘기는 나왔잖아요. 뭐냐면 중요한 프로그램을 외주를 주고 소위 말하면 자기들은 이제 원청으로 일만 부리먹고 실제로는 험한 일들이며 이런 일은 이제 제작사들이 막 한다 이런 얘기들을 그게 이제 사장님 계실 때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가 사실은 방송가에서 오랫동안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 원청 하청 문제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조직 그때 내에서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일을 해본 사람은 안 쌓이고 그 사람들은 다 바깥에서 돌리면 그러면 조직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쭉쭉 남잖아요. 다 외주 주는 건 아니거든요. 저 있을 때 외주 비율이 40% 안 넘었어요. 그게 또 정부에서 일정 기준을 지키라고 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저 있을 때도 나중에 이제 적자가 발생해서 막 무능 경영하면서 노조에서 맨날 때리고 하니까 내부에서 그 편성 쪽에서 쥐어짜더라고요. 그 쥐어짜다 보니까 맨 먼저 타격가는 것이 외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작비 너무 아끼지 말라고 적자 봐도 내가 다 책임진다고 그런 적도 있는데. 실제로 근데 뭐 KBS 조금만 일해본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KBS 직원이 한 3분의 1은 일을 안 하고 그냥 있다면서요. 창가적이라 그러죠. 창가적이라 그러는데 이제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하나는 주류에서 벗어났다는 아까 그런 행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관리만 하려고 하는데 관리직은 제한돼 있고, 돼 있고. 특히 제가 대팀제 도입하고 난 뒤에는 자리가 없어졌잖아요. 내내 골칫덩어리가 이 시니어 그룹의 이 잉여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핵심 중에 하나고, 공기업 구조에 퇴출 구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퇴출 구조를 제가 하나 만들어 보려고 이른바 3 스트라이크 아웃이라 그래서 3번 계속 일정한 평가 이하를 받으면은 해직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거 뭐 다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 허지부지 되져 버렸고, 그다음 두 번째 하나, 그러면은 그나마 좀 시니어 그룹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강력하게 해보고 싶었던 게 임금 피크제였어요. 네. 임금 피크제 해가지고 임금을 팍 낮추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하고 적대적인 노조가 오면서는 거의 그건 뭐 이야기도 끄집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제 이렇게 방송이 지금 이렇게 된 데는 물론 내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은 환경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 때 종편이 생기고, 광고 시장에서 종편으로 많이 빠지고 또 디지털로 많이 빠지고. 예를 들게요. 제가 재임 기간 때 보통 광고를 KBS가 ETV 광고를 통해서 1년에 한 6,500억을 했습니다. 그때 수신료 수입이 한 5천억 됐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콘텐츠 판매로 메웠는데, MBC 같은 경우에 그때 보통 평균 한 연 8천억 했어요. 지금 MBC 3천억 못 합니다. KBS 2,500억 간신히 채웁니다. 광고비로. 광고가.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로 광고비가 줄어버렸어요. 수신료 지금 40년째 2,500원이죠. 그러니까 수입 자체가 확 줄어들고 나니까 나머지는 이제 겨우 콘텐츠 판매나 이런 걸로 메우는데, 그러니까 절대 예산액이 저 있을 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니 이제 그러면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예? 그런데도 어떻게 운영은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 예, 들어보시라고. 그러니까 MBC 하루에 3억씩 적자 나고, 그다음에 KBS도 뭐 그만큼은 안 되지만은 적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계속 유지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외부 수입이 더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처분해야 돼요. 그런데 KBS하고 MBC는 토지 자산이 좀 있거든요. 지역사도 그렇죠. 있고 뭐 여기저기 옛날에 세워놨던 그 송신탑 그거 뭐 지금 걷어내고 해도 되고, 그런 땅들이 있으니까는 당분간은 먹고 살 거는 있어요. 요새 지금 팔고 있어요? 일부 팔고 있어요. 일부 팔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급속도로 줄어드는 거죠. 뭐 1년에 뭐 적자가 1,000억 안팎이라 그러면 그게 적은 숫자입니까? 불과 몇 해 전만 하더라도 공영방송의 존립이 참 위태롭다라고 그냥 말만 오갔는데 이게 실감나게 오지 않는 거였어요. 지금은 이제 실감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진짜 엄청난 일이. KBS 분들이 작년부터 벌써 보니까는 돈이 없어서 버짓을 깎고 프로그램 하는 걸 자꾸 줄이시더라고요. 보여요. 요새 보면은 옛날 프로그램 중에 베스트 뽑아가지고 재편집해서 내보내는 거 많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러한 환경에 이렇게 뻔히 보이는 환경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뭐를 하려고 안 하시더라고요, 또. 본인들은 거의 유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수신료 인상이고, KBS 입장에서는 조금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내부의 고비용 문제를 해소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MBC는 우리도 수신료 좀 달라 그러고, 수신료 우리도 좀 달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안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풀어나가는 주체가 없어요. 그렇죠. KBS 혼자 힘으로 사실은 수신료 문제나 고비용 구조를 해소를 못 하거든요. 제가 고비용 구조를 몇 가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 임금 문제는 KBS가 2, 3년 안에 상당히 좀 누그러집니다. 왜냐하면은 88 올림픽 때 많이 그때 뽑아놓은 사람들이 올림픽에 대비해서 인력을 왕창 뽑았어요. 거의 한 300명 가까이 뽑은 걸로 아는데 보통 때 한 3배 뽑았어요. 이 인력이 지금 거의 정년에 와 있어요. 굉장한 숫자죠. 그 뭐 다 연봉 1억 다 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300명이 정년퇴직하면은 상당히 좀 누그러뜨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고비용 구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송출 관련된 겁니다. 송출 관련된 건데 KBS 따로 송출하고 MBC 따로 송출하고 관악산 가보면은 제마다 다 하나씩 그 송출 다 가지고 있잖아요. 릴레이 하는 시설 갖춰야죠. 지금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면서 새로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새로 투자했죠. 그 다음에 그 송출 인력 필요하죠. 요 자체만 놓고 보면은 엄청난 비효율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KBS는 국가기관 방송이고, 그러면은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 답은 영국 모델인데 송출 공사를 만들면은 이 비용을 굉장히 절약할 수 네. 있어요. BBC는 그러니까 영국은 영국은 그렇게 해요? 지상파들이 그렇게 다 송출을 하나로 묶어서 영국 사람들이 보면 합리적인 데가 많아요. 제도를 예. 보면. 네. 아, 영국에 또 임금 피크제 얼마나 합리적으로 운영합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그럼 누가 할 것인가? 지금 보면은 해줄 수 있는 공적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밖에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각사를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들, 송출 인력들 설득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게 플랜이 이러니까 몇 년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고비용 구조에서 상당 부분을 걷어낼 수가 있어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광고 영업과 관련된 건데 KBS, MBC 코바코 체제입니다. SBS는 별도로 직접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랩을 만들었고 그런데 KBS하고 MBC는 코바코 체제인데 그 코바코라는 체제가 영업하는 것이 지극히 관료적이고 도대체 코바코를 왜 유지를 해요? 저는 정말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KBS나 MBC가 어떻게 되냐면 코바코를 운영을 하면은 코바코에서 일단 광고 수입이 나오면은 예. 14%를 떼갑니다. 네. 그럼 14% 중에 11%를 광고 대행사에 주고, 예를 들면 제일기획에 주고, 네. 나머지 3% 자기들이 먹어요. 네. 그게 조금 낮아졌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 있을 때 3%였어요. 3%그 커미션 받아가지고 저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런데 영업은 어떻게 하느냐. 아시잖아요. 네. 관료 조직이 어떻게 기업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영업을 합니까? 그게 하나 있고, 코바코 체제에서는 KBS하고 MBC가 이른바 결합 판매라 그래가지고 100만 원어치 광고를 받아오면은 15%를 더 받아와야 돼요. 그 15%는 KBS와 MBC가 따로 종교방송이나 EBS 거를 따로 광고를 같이 받아줘요. 네. 소위 기업 관리라. 네. 광고 영업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은 맞아요. 부가세 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15% 부가세를 내니까는 그럴 바야 SBS 광고하고 그럴 바야 그 훨씬 가격 싼 종편에 광고하지. 저 기억납니다. 예. 뭐 한다는데 갑자기 왜 원하지도 않은 방송사 끼어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결합 판매요. 그게 이제 2000년 종합방송법이 생기면서 그때 이 방송법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데 이 방송법은 기본적으로 KBS, MBC, SBS가 독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견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나머지 새로 생기는 케이블을 그래서 보면은 종편은 황금 채널에 중간 광고에 그다음에 자체 광고에 온갖 특혜를 다 주고 지상파는 팔목이 꼭꼭 묶여 있고 코바코 체제는 그대로 가잖아요. 근데 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3년이 되도록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의 움직임이 안 보이죠? 저는 제가 문재인 정부의 언론 담당하는 분하고 만나서 얘기해 본 적도 없어서 모르겠는데 짐작컨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 한번 언론 개혁을 해보겠다고 지금과 같은 이런 네. 기자실 운영을 없애고 네. 브리핑룸으로 바꾸자고 한번 했잖아요. 그게 옳은 방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정말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한겨레도 엄청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언론 탄압이라고. 나라 큰일 날 것처럼. 엄청난 사달이 생길 것처럼 했지요. 그다음에 그 앞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신문시장 그때는 이제 신문이 압도적으로 여론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니까 조중동의 독과점 체제.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시장 거래 행위 그런 거를 고치기 위해서 신문고시도 부활을 시키고 세무조사도 하고 해봤는데 그때도 기대만큼 성과는 못 거두고 언론사로부터는 엄청 욕을 하면서 원수가 돼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그런 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언론은 노타치하자라고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근데 말씀 안 하신 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1981년에 2,500원으로 정하고 난 다음에 지금 40년이 되도록 변하지 않는 수신료라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왜 안 올려줘요? 그러니까 첫째는 수신료라는 것 자체가 KBS를 보기 때문에 내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신료라는 거는 시청료가 아니죠. 그러니까 라이선스 피입니다. 영어로. 그 뜻은 TV 세트를 가지고
공영방송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이 공적 부담금인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KBS에서 직접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고 할 때는 비용도 많이 들고 했는데 이게 전기료하고 합병되면서 수신료 수입이 팍 늘어나서 전혀 수신료에 대한 그 인상 필요성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갔을 때 그리고 MBC 최문순 사장이 있고 SBS 안국정 사장이 있을 때 자주 만났는데 우리 셋 만나면 늘 그렇게 한탄했다니까요. 앞에 선배들은 좋은 시절 잘 지나고 우리 지상파 독과점 끝물에 와가지고 고생만 한다고 끝물이었어요. 저희들 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이미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이거 광고가 케이블로 뉴미디어로 막 빠져나가는 게 보여요. 네. 그리고 제작비는 막 치솟고. 그래서 이거 KBS 같은 경우에는 저 수신료를 올리지 않으면은 유지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동을 걸었습니다. 발동을 걸었는데 이 수신료 문제만 나오면은 어느 정권이냐에 따라서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정치적 편향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인 정당이 KBS는 여당 편이니까 쟤네들 좋아지는 꼴을 못 보겠다. 못 보겠다. 아니 그거는 민주당이 야당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예. KTX에서 오송역 그 엄한 데다 갖다 놓고 있는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올려야 되는 거 알면서도 알면서도 예. 상대방이 네. 잡으면은 네. 절대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실 아니 근데 상대방이 잡고 있을 때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좋은 꼴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때 당시에 KBS 프로그램 중에 미디어 포커스, 네. 인물 현대사, 예. 9시 뉴스 이런 것들이 너무 친정부적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편파성 시비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실제로 뭐 가령 뭐 이명박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방송 담당 팀장을 하다가 사장 된 친구는 네. 실제로 그때 이명박 정권을 위해서 충성을 다 바쳐가지고 네. 했고 예능 프로에까지 그렇죠. 막 손이 들어갔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수신료 문제를 올리자 그러니까는 당시 야당의 민주당은 저런 사장 밑에서 저런 프로그램 만드는데 무슨 수신료를 올리냐 또 그렇게 해봤고 그러니까 항상 정치적 편향 문제가 핵심 쟁점이 돼서 그 문제를 풀지를 못했어요. 늘 그랬어요. 지금 정권에서 그러면 이게 풀릴 것인가. 지금은 사실은 조건이 훨씬 좋아졌어요.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 예. 합치면은 소위 여권이 얼마든지 통과시킬 얼마든지 수 있죠. 통과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으니까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문제를 발동을 걸어야 돼요. KBS에서 수신료 안을 내면은 이사회에서 의논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가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찬반을 이야기할 것이고 KBS에 대해서는 너가 이거 바꿔라. 내부에서 이거 혁신 좀 해라. 이거 개혁해라. 임금을 어떻게 좀 해라. 뭐 고비용 구조인 이 송출공사 문제는 어떻게 해라. 저는 양성동 씨가 그거를 이니셔티브를 갖고 할 줄 알았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률만 하더라도 일단 KBS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것도 안 하냐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KBS 내부에서는 제가 있을 때 시도했다가 안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시도했다가 안 됐죠. 이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일단 지금 발동을 걸었거든요. 양승동 그래요? 사장이 네, 지금 이제 그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일을 이제는 시작하는 거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부처가 저는 방통위라고 봅니다. 네. KBS가 자체적으로 지머리 깎기는 진짜 쉽지 않은 구조예요. 방통위가 중간에서 중심을 잡으면은 근데 또 방통위도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새 보면은요. 참 그러면 안 되는 조직이에요. 거기가 방송통신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짜 저 비판들이 많지요. 아니면은 또 뭐 옥상옥이 될 수도 있는데 아예 수신료 위원회라는 걸 따로 만들자. 법을 개정하자. 뭐 법을 개정하든 아니면은 뭐 대통령 직속 기구로 예, 예, 만들든.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핑계대기 좋은 것이 KBS의 저 말하자면 방만한 비용 구조와 그 인력 운영을 놔둔 채 얘네들 돈만 올려주면 저대로 그냥 갈 거 아니냐라는 식의 또 핑계를 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어느 정도로 뭐가 방만한지,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송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에 놔놓고 구체적인 그렇죠. 네. 논의를 시작하는 그럼요. 거죠. 네.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맨날 정치적인 목소리만 네, 내가지고 반대하고 이래가지고는 사회가 어떻게 발전을 그러니까요. 합니까? 그 지금 야당이 저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신문이라는 게 점점 영향력이 적잖아요. 예.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뭐 TV는 막 2천만 대, 1,000만 대가 국민한테 깔려 있지 않습니까? KBS 또는 MBC 이런 데가 충분한 리소스와 인력을 갖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정한 언론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국민의힘당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저 덕에 그래도 종편이나 막 우리 편 들어주고 또 걔네들이 먹고 사는데 만약에 시청률 올려줘서 그것을 예를 들어 뭐 KBS가 더 받든 뭐 MBC가 좀 더 뛰어가든 해가지고 그 사람들 경쟁력이 좋아지면 종편이 죽을 거고 그러면 그나마 방송에서 자기네들 편 들어주는 사람들은 이제 SBS 하나밖에 안 남는다. 이 계산을 할 거 아닐까요? 만약에 지금 야당이 네.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복음이죠. 어떤 면에서 KBS에게 복음이고 왜 복음이냐? 네. 여당에서는 정반대지요. 네. 그렇잖아요. 예. 지금 여권에서는 그 역으로 생각하는 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 이거 우리가 수신료 올려주면은 오히려 우리 우군 생기네? 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여권이 그렇게만 생각해 준다면은 지금 표가 다수니까 네. 절차를 밟으면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제 말이요. 예. 근데 왜 그걸 안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저는요. 야, 이 방송 듣고 KBS 사람들 좋아하겠다. 아니 저는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KBS도 소위 그 흔히 말하는 뼈를 깎는 구조 조정 해야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거는 네. 이번에 우상호 의원도 바로 그 표현을 쓰셨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문광에 오래 계셨거든요. 네. 저 있을 때도 네. 계셨고 굉장히 KBS를 정말 많이 아십니다. 음. 방송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아시고 그분이 뼈를 깎는 계획을 하라고 요구를 했다면은 무슨 보관이 있을 거라고. 뭐를 뼈를 깎아야 되는지 아무 뼈나 깎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거기에서부터 나는 이야기를 우상호 의원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어디서 했어요? 이번에 저 KBS 국정감사 아, 네. 국정감사 와서 하는 소리야, 뭐. 아니 어쨌거나 네, 네. 그렇다면은 KBS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네. 우리 무슨 뼈를 깎을까요? 아, 네. 무릎 잘못 깎아버리면 큰일 나니까. 한번 말해본 건데 진담을 하고 찾아서 물어보면 진지하게 물어보면 곤란하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이제 우상호 의원께서는 꾸준히 네. KBS 수신료 올라야 된다라는 철학을 갖고 근데 사실 일개 국회의원이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우상호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시키면 모를까. 아니 그래도 국회 분위기나 리드를 여권의 할 수 있다. 분위기를 네, 네, 네. 특히 그 문광이 오래 계셨던 네, 네, 네. 분이고 하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어찌됐거나 예, 예. 절차를 음. 구체적인 이야기를 예. 끄집어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이죠. 근데 저는 정말 너무도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가는 것을 보면 참 힘들어요. 우리는 40년이라는 말이 안 되죠. 네. 전 세계 기록 세울 것 같아요. 예, 예. 이거는 근데 저는 한번 했다가 실패를 한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때 근데요, 저는 이것도 좀 사람들이 조금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원래 변화라는 게 한 번 시도로 되지 않아요. 근데 한 번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뭐 다른 정권 하에지만은 한번 네. 김인규 사장 시절인가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양승동 기룡년, 사장이 네. 지금 발동을 네. 일단 걸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다시 이제 그 네. 앞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방송 환경 많이 바뀌고 광고비 줄어들고 네. 수신료 오르지 않고 이렇게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 굉장히 이 압박감이 네, 느껴지면요 여유가 없어져요 사람들이. 네, 네. 그러면 정말 일단 운영하는데 여유가 없어집니다. 예를 제가 하나 반대의 예를 들면은 제가 있을 때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참하고도였거든요. 네. 근데 참하고도 그 기획안을 제가 처음 듣고는 참 괜찮다 싶어가지고 우리 지금 한번 명품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시간 마음대로 줄게. 인력 너가 필요한 만큼 데리고 가라. 예산 쓰고 싶은 만큼 써라. 제가 완전히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제작하는데 한 2년 걸렸고요. 인력 마음대로 갖다 썼고 제작비 보통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자연 다큐 만들 때 한 6천만 원 그 정도 들었을 때인데 환경 그렇게 스페셜 그렇게 같은 거. 싸게 했어요. 근데 참하고도는 한 편당
2억 5천 들었습니다. 아유, 뭐. 아니 근데 그때는 네. KBS로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쓴 예, 거예요. 2억 5천이면 겨우 25만 불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 예. 껌값이지요. 그런데 KBS 입장에서는 예. 다른 프로그램 제작비에 비해서는 한 편에 2억 5천이면은 우리가 참하고도 5편 만들었으니까 15억이 들었죠. 그때로서는 큰 예. 마음 먹고 네. 쓴 것이고. 근데 그것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지금 이제 내가 볼 때 KBS의 경영진이나 거기 직원들은 그런 여유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KBS에서 해임될 때 핵심 사유가 두 개입니다. 하나가 배임죄라는 그런 파렴치범이고 두 번째가 무능경영입니다. 적자 봤다고. 적자 봤다고 해서 무능경영으로 그 두 개가 핵심이라서 이후부터는 KBS에 적자를 내지 않으려고 사장들이 정말 많이 쥐어짰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저는 상당히 KBS 직원들이 위축돼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지나면서 특히 그 정권에서 프로그램에 개입을 하고 특히 예능 프로까지 개입하고 하면서요. 그때 정말 우수한 예능 PD, 드라마 PD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나 PD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뭐 나영석도 그렇고 뭐 많습니다. 네. 그 이제 나는 왜 그런 아픈 기억을 다 기억을 하냐면은 이 친구들이 술 마시고 꼭 어떤 때 전화를 해요. 저 이번에 KBS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 사연을 이야기를 해요.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겠다. 지금도 떠나는 걸 고려하는 직원들을 제가 있어요. 만나요. 네, 제가 있어요. 지금도 만나요. 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 더 있어서 무슨 네, 희망이 네. 있겠냐. 나간 자기들 선배나 네. 나간 동료들 보면은 훨씬 자유롭게. 그러니까요. 사실 지상파에 대한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그 심의가 훨씬 촘촘하거든요. 강하고. 종편은 대신에 굉장히 느슨하고. 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KBS에 있는 지금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얼마 전에 내 아는 KBS에서 아주 좋은 히트작 만드는 친구인데 떠납니다. 종편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그때 떠난 인력이 꽤 한 4, 50명 가까이 됩니다. 좋은 인력 떠났지요. 방송 환경 나빠져서 재정적으로 엄청 시달리죠. 네. 그러니까는 여유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네. 뭐 요새는 또 워낙 정치적으로 예민하잖아요. 이 시청자들 반응이. 네. 뉴스 하나 어떻게 나가서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뉴스 나가면은 뭐 온갖 험악한 댓글들 많이 나가잖아요. 저는 정말 이거는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까지 돼버렸나 하는 그런 게 드는데, 특히 그 여성 기자들이나 여성 PD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주 성적인 모욕을 가하는 그런 댓글들도 막 많거든요. 어디 누구를 지지하는 거 다 떠나. 선생님 저는요 애초에 댓글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아, 예. 예. 못하러 그걸 허용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요. 거기에 와서 자기 감정 배설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 측면이 제일 강하거든요. 온갖 스트레스나 그런 거를 거기 와서 다 배설을 하는데 그걸 보는 사람은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네. 보도 한두 개 가지고 완전히 주일론 살릴론 예, 평가를 해버려. 그럴 건 아니거든요. 프로그램 전체를 놓고 봐야 되고 그렇죠. 뉴스 전체를 놓고 봐야 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KBS 보면요. 그런 안타까움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고칠 점도 많고 그거는 저 있을 때 다 못 해놓고 나와서 혹은 다시 되돌아가 버린 것도 많고 그래서 아쉬움이 많지요. 오늘 사실은 너무 방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아니요, 아닙니다. 편집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제가 여쭤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걸 다 겪어보시고 돌이켜보는 사람이 갖는 그 지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와 넓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실 선생님 아니면 뭐 여쭤봤자 뭐 대답을 할 만한 사람도 없는 질문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너무 고생을 시켜드리는 것 아닙니다. 같아서 저는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된 게 고맙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얘기를 들으시느라고 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열린민주당 TV를 진행자로 나서서 방송을 한 이래로 가장 기대가 되었고 가장 진행하는 도중에도 흥미로웠고
뿌듯한 보람을 느끼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행자가 워낙 뭐 좀 그러니까 뭐 양해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또 다른 시간을 내서 언론 개혁에 대해서 정연주 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또 그때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